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나폴레옹은 정말 설명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진짜 나폴레옹이 살아있어 가지고 나폴레옹 편을 20분 내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소송 걸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가 있을 때 나폴레옹 전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벌써 그 시대에. 그래서 누가 또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당신이 보기에 제일 진실에 가까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코웃음 핑 웃으면서 그 중에 제대로 된 게 뭐 있어?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랬어요. 나폴레옹이 선전의 천재였거든요.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대중 여론 조작 이런 데 천재였어요. 자기가 막 갖다 뿌려놨으니 그거 듣고서 또 이렇게 썼으니 그게 자기도 알잖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회고록을 막 거기 나 진실을 남기고 썼는데 그 회고록 사람들이 제일 안 믿어요. 그러면 나폴레옹에게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명장들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이죠. 프랑스 혁명기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20대에 대위에서 장군으로 벼락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죠. 이 이탈리아 원정이 유명한 그 알프스를 넘고 나폴레옹이 말 타고 폼 잡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의 현장인데 이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서 혁명기의 프랑스를 유럽의 강국으로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성공과 인기로 혁명기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통령이 되고 마지막에는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후에 유럽을 제패하고 이제 러시아, 영국만 남고는 모든 이제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이제 해전에서 실패하고 러시아 원정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로 몰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삶이 좀 극적이다 보니까 과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르시카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프랑스 군사학교로 갔어요. 거기선 제일 가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귀족 애들한테 온갖 핍박을 다 받고 놀림 당하고 찢어진 군복을 입고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학창 시절의 고난은 좀 과장되게 많아요. 물론 트러블은 있었어요.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애들이 놀리면 그냥 갖다 때리받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선생님, 학생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자기 영역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걔들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관찰하는 겁니다. 손자도 그랬어요. 전쟁은 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가지고 대응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그거 훈련을 철저하게 한 거죠. 성적표에 보면 수학은 뛰어나다. 체육도 뛰어나다. 역사하고 지리는 보통이다. 예능과 사교술은 부족하다. 하지만 사교술이 부족한 게 두 종류가 있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남을 안 보고 사는 사람과 사교술은 부족하지만 관찰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사교술이 부족해도 이겨요.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정말 빠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년 학교를 지나서 파리 왕립사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왕립사관학교에 갔으니까 군사기술을 열심히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때 사관학교라는 게 그냥 요즘 말 일반 대학이에요. 그냥 귀족 아들들이 오는 거예요. 귀족 아들들이 와서 니들이 군대 장교가 되고 공을 세워서 관료가 되라. 이런 코스였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군사기술은 안 가르쳐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 교양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왕의 훌륭한 신하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치명적인데 만약에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가르쳐도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전쟁이라는 게 화약 무기가 발달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 시대거든요. 나폴레옹 시대가 되면 이제 연발총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다음 대포는 특히 발달해가지고 초창기 대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나폴레옹이 유명한 게 탄막 포격인데 보병이 이렇게 진군하면 그 앞에다가 대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싹 청소를 한 다음에 보병이 진격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때리고 이러는 탄막 포격술까지도 등장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걸 해야 되니까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랑스는 왕립사관학교를 그런 걸 알고 만들어는 놨는데 만들어 놓고는 이걸 딴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귀족 사회의 사교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성장하는 부르주아층이 막 올라오니까 또 얘들이 이제 사관학교에 와요. 귀족들이 보니까 이제 그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폴레옹이 처음 배치받은 게 공병, 포병인데 이게 왜냐면 당시 귀족들은 말 타는 게 세상 제일 좋은 거예요. 품이 있잖아. 기병장교에서 말 타고 파티에 가고. 근데 포병하고 공병은 진흙탕에서 이거 밀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지들이 안 가고 다 저기 신분 낮은 애들을 포병으로 보내는데 사실 이미 전쟁의 주도권은 포병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부르주아 장교들을 포병에다 다 넣어버리니까 막상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귀족 장교들은 엄청나게 무능한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뜨느냐? 당연히 포병, 공병 이런 소위 부르주아 장교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폴레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느냐? 이 사람의 천재성이라는 건 남보다 앞서 도전하는데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멀리 가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나폴레옹은 어디로 갔느냐? 왕들이 쫓겨나고 국민국가가 생기고 막 이럴 때인데 징병제가 생기고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대규모화합니다. 이게 대규모화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전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포를 이동시키는 것도 50문, 100문을 이동시킨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큰 대포를 저기 한 200km밖에 전장까지 운반한다고 쳐요. 나무로 된 바퀴를 굴리거든요. 바퀴를 몇 개를 가져가야 될까요? 가다가 부품이고 뭐고 막 깨집니다. 그것도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산악지대를 가거나 이탈리아를 가거나 독일 평원을 갈 때 길이 다른데 부품을 몇 개를 가져가야 될까? 바퀴사로 몇 개를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게 왜 중요하냐? 말하고 소를 지켜 끄는데 얘들이 사람보다 3배, 4배를 먹어요. 그 분량은 얼마나 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이동속도 계산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병들은 대포 앞으로 돌격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좀 전술을 생각해갖고 기병을 어떻게 쓸까 해야 되는데 이 또 옛날 귀족들은 말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싫거든. 포병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기와 사회적 지위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스트리아 장군이 한 말인데 기병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위와 배짱뿐이다. 눈 감고 돌격하라 이거지. 아무튼 이런 식의 뭔가 혼돈과 시대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혼돈 속에서 나폴레옹이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포병 전술이라든가 어떤 부분 전술에만 강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거대한 군대와 거대한 병력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군량 계산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군대가 행군하는 것도 복잡하고 보급 체계도 복잡하고 야 이런 거 계산 잘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거예요. 나폴레옹 하나 더 해요. 이렇게 복잡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싸우면 새롭게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대포 끌고 가야 되고 군대는 커지고 계산할 게 많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멀리 원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멀리 가서 공격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탈진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7세가 중요했던 게 내선기동이라는 건데 내선기동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영역 안에서 돌아다니며 싸우는 거예요. 이건 당시로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토를 지키니까 부산 가서 싸우고 서울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나폴레옹은 외선기동이에요. 서울 가서 부산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압록강 건너서 두만강 건너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진해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적 후방까지 가서 돌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50km 건너 것도 힘든데 100km를 1만 2만 대군을 어떻게 움직이니? 나폴레옹이 이걸 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본인도 연구했어요. 이탈리아 원정 갈 때 다른 뭐 알프스를 넘었다. 사람들은 알프스 넘은 것만 봐. 나에겐 불가능 없다 하면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알프스 넘고 이탈리아 넘고 이탈리아 다리 건너가면서 나폴레옹은 관찰을 합니다. 지도 펼쳐놓고. 이 지도하고 현재 지형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당시의 지도는 평야는 잘 그리는데 산길은 한 30% 틀리는구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분진 합격. 나폴레옹은 소위 말하는 대포와 보병의 시대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정확해요. 아우스트리츠 전투 같은 데는 150km 떨어진 애한테 몇 월 며칠 8시에 오면은 그때 전투가 벌어져 있을 테니까 그때 네가 일로 오면은 적 후방으로 나타날 거다. 그때 쳐라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나 진짜 어떻게 돼갖고 공군 부대한테 전화 걸어갖고
항모에서 이륙해서 3시 17분에 여기 오셔. 요즘은 이게 되지만 당시에 지도도 부정확한데 150km를 와서 아침 8시에 도착하라는 건 그래도 도착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걸 못해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 불확실한 지도를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서 올 수 있어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와요. 이렇게 돼서 아우스트리츠 전투, 울름 전투에 승리하고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되지? 다른 군대는 5만 이렇게 있는데 나폴레옹은 만을 가지고 분진 합격해서 모여서 5만을 치고 또 저쪽으로 가 3만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상대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폴레옹은 텐트에서 혼자 했어요. 분진 합격 자체는 기병들이 많이 하던 거지만 보병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고 그런 식의 전투를 하는 건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신처럼 대접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이쪽으로 투자하자는 결정에 의해서 성공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 천재로 끝나는데 나폴레옹이 왜 영웅소리를 듣느냐? 사실 나폴레옹도 초정이 탈 때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그 다음 단계, 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게 나폴레옹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비난을 많이 받지만 나폴레옹 법전 만들 때 보면 처음에는 학자들한테 이렇게 법전 만들려고 맡겨놨거든요. 학자들 특징이 날밤 새고 토론이 안 끝나거든. 맡겨놨더니 일이 진행이 안 나가는 거야. 어느 날 딱 들어가서 얘기해봐. 듣더니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어떤 대중 심리, 제도를 이해하는 능력,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법을 이해하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서도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아무리 비난하는 사람들도 나폴레옹 법전, 그게 물론 지금 보면 한계가 많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바꾸는 데는 엄청나게 기여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폴레옹은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이 나폴레옹도 한계가 있습니다. 패망하는 데 한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장기에 가장 우수한 장군들을 잃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승리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폴레옹도 늘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군들의 도움을 받는데 이럴 때 보면은 항상 비겁한 애는 뒤로 빠지고 훌륭한 애가 앞으로 나와 싸우다가 죽어요. 전성기로 올라갈 때쯤에는 정말 최고의 장군들은 다 전사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또 새로운 능력자를 키워내면 되는데 이게 나폴레옹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땐 걔들하고 같이 컸거든요. 근데 자기는 황제 뭐 이렇게 되고서 이들이 이제 전사하니까 거기 후임으로 넣는 데는 아부꾼들을 넣더라고. 이게 진짜 인간의 어떤 한계인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부하보다는 적당히 못난 애. 뭔가 한 가닥은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연대장 할 만한 애를 사단장을 시켜요. 자기를 오히려 잘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예측하는 사람은 쫓아내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나폴레옹이 나중에 다 배신당해요. 자기 앞에 과하게 충성하는 사람은요. 사실 다 나중에 뒤에서 칼 찌를 사람들이거든. 나폴레옹의 이런 문제가 제대로 터진 게 워터루입니다. 워털루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전이었는데 그런 창의력 있고 책임감 있는 장군들이 이제 없어요. 나폴레옹도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폴레옹의 고질병이었던 위경련이 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시쯤인가 아침에 전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자꾸 머뭇거려요. 그래서 텐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정도로 위경련이 도졌으면 움직이질 못한다고 그래요. 텐트에 들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하 장군들이 단독으로 전투를 시작해버려요. 그러자 할 수 없이 나폴레옹이 나오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옛날처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워터루 때 나폴레옹은 내가 질 수가 없는 전투라고 그랬는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놓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패한 게 프러시아군이 도착하면서 패배하게 되는데 사실 나폴레옹이 전투를 제때 시작했으면 걔들이 오기 전에 전투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니까 부하들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전투 자체를 늦게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패배하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참 운이다. 나폴레옹이 위경련만 아니었으면 승리할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인재 배치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가족과 친인척 관리에 실패합니다. 이상하게 나폴레옹만 똑똑하고 형제나 지가 총애한 애들도 문제가 있고 얘들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쳐주면 다 배신 때리고 사고 치죠. 그거 수습하러 다니고.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좀 친인척 관리 좀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뒤집어졌대요. 아무튼 이 가정의 문제, 자기 컨트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폴레옹의 성공의 요인과 실패의 요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나폴레옹이 들으면 화낼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교훈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나폴레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다음 세대죠. 그리고 나폴레옹의 문제점을 하나 해결했던 독일의 위대한 장군 몰트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